이번엔 바이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산업에 왜 투자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IT 생태계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의 구영건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에서 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구영권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이병건 고문님이랑 그리고 이승주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의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말씀드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될 텐데 저는 좀 더 강하게 정부 쪽에 좀 부탁드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이 벤처 캐피털에서 일하기 전에 컨설팅 회사에서 첫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95년에 상당히 오래전이죠. 제3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PCS라는 서비스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통신사랑 새로운 통신사가 차별화해서 좀 접근하려면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할까 열심히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결국은 가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기존 통신사 대비 20% 낮추겠다. 이걸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운이 좋게 미국에 있는 모델링했던 엑셀 장표를 보시고 미국에 있는 파트너가 미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개발하는 신약이 과연 성공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모델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바이오 산업과 인연을 맺게 됐었고요. 여기 바이오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제품인데 엠브렐이라고 해가지고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약입니다.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검토할 당시에는 아직 신약 개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임상 3상인데 과연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을지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사실 그 당시에 비슷한 성분의 약을 개발하는 회사도 한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회사가 개발하는 약이 성공할지도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지도 불확실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컨설턴트들이 인터뷰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 약이 만약에 성공하면은 한 20년 동안 한 500억 달러는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했었고요. 당연히 했었던 파트너한테 엄청 깨졌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약이 20년 동안 판 매출액이 1,000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고객사는 이 회사가 상장이 된 다음에 앞서서 이병건 고문님이나 이승주 박사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장한 다음에 돈 한 푼도 못 벌고 맨날 적자만 나다 보니까 회사가 상장할 때는 10억 달러로 상장했는데 저희가 M&A를 검토할 때는 한 대략 한 4억 달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은 계산을 계속 하시다가 저희는 그래서 이 회사가 개발한 약이 잘 되면 정말 대박이 날 테니 프리미엄을 한 50%는 주셔가지고 한 10억 달러로 인수 제안을 하십시오 했는데 저희 고객은 결국은 한 기존 이제 주가 대비 한 20% 정도 올리셔가지고 6억 달러로 제안했고 당연히 이 회사는 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5년이 지난 후에 이 회사가 결국은 다른 회사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그때는 회사가 160억 달러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바이오 투자의 매력을 느꼈었던 게 이 케이스를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큰 매출을 어떤 한 신약을 잘 개발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매출도 올릴 수 있고
플러스 그 회사의 가치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매력을 갖게 돼가지고 바이오 섹터에 계속 관심을 두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벤처 캐피털에서 일한 게 2009년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첫 프로젝트로 LED 고출력 LED를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었고요. 당연히 그 대표님 젊습니다. 이제 35세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시고 삼성전자에서 고출력 LED를 열심히 개발하셨는데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이 시장은 너무 작으니 안 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독립하셔가지고 회사를 만들게 됐고 저희가 창업 전에 만나 뵙고 이 아이디어 충분히 워킹 가능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고요. 하지만 열심히 만드셔가지고 뭐 국내에 굉장히 큰 전력 회사라던가 이런 쪽에 초기 제품은 납품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중국이랑 계속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지금도 회사는 잘 그 매출은 내고 계시지만은 크게 성장하지는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내에서 신약 개발 회사를 첫 투자했었던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CEO분, CTO분, CSO분 평균 연령 보시면은 60세입니다. 굉장히 연배가 높으시고요. 그 당시 그 2010년 기준으로 이 정도 나이셨기 때문에 연배가 높으신데 저희가 이 회사를 상당히 좋게 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습니다. CEO셨던 분은 GSK라는 곳에서 에이즈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셔가지고 미국 신약 허가까지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CTO 하셨던 분은 지금은 당뇨병 치료제가 굉장히 다른 형태의 기전으로 이제 치료가 되는데 CTO 하셨던 분은 머크에서 자누비아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그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석권했던 약을 직접 개발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CSO 하셨던 분은 김정은 박사님이라고 해서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벤처의 창업 멤버 중에 한 분이시고 이분이 직접 개발하신 타미플루라고 해서 조류독감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 있으니 당연히 빠르게 신약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저희만 투자한 거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투자사들이 같이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계시는데 무려 기술성 평가 제도를 통해서 상장을 하시려고 열심히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상장 한번 떨어지시고 그 기술성 평가제도 상장 탈락하시고 두 번째 이제 스펙이랑 합병하면서 또 한 번 떨어지시고 삼수하셔가지고 이제 그 상장은 하게 되셨고요. 근데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세 분이 너무 이제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회사를 다 떠나시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제 좋은 파이프라인들은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개발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앞서서 이병건 고문님이나 이승주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 테크 스타트업이랑 바이오 스타트업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테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PMF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그 개발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그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어떤 정형화된 제품만을 가지고 승부 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기존에 만들었었던 것들을 고치고 시장 반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제품들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본인들이 만들었던 제품과는 전혀 동떨어진 제품을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PMF에는 솔직히 별로 좀 관심이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컨셉으로 진행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괴되고요. 이런 걸 증명하는 과정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10년, 12년 이렇게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테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빠르면은 뭐 진짜 한 달 만에도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도 보통 1, 2년이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제품이 나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들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뭐 이승주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켓 리스크라는 게 워낙에 중요하고요. 결국은 고객들이 우리 제품, 우리의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워낙에 이쪽과 관련돼서는 경쟁 너무나 치열한 거 다 잘 느끼실 겁니다. 네, 바이오가 그리고 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객들한테서 결국은 그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일어나고, 뭐 그런 부분이 결국은 가장 문제가 되고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과학적인,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제 기관에서 얼마나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사람 생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바이오 하신 분들, 그리고 이쪽 업계에 관련된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는 임상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테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빠르게 그 작은 금액으로 투자 유치해서 빠르게 이제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면서 돈이 차츰차츰 많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요즘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포맷으로 가고 있지만 일반적인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하지만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사실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그 테크 쪽이랑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관점도 많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테크 쪽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저희도 항상 경험하는 거지만은 투자한 회사들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확률 통상적으로 10% 정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은 백조 상태를 찾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저희 VC 펀드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된 회사를 꼭 집어서 투자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고,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대표님, 연구원들이 도대체 뭘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이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병건 대표님 고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회사의 CEO를 아예 저희가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C레벨 멤버들은 아예 저희가 처음부터 다 인선을 해가지고 파견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뭐 테크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생기다 보니까 상장이라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미국, 사실 이 엑싯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생태계가 아직까지 약한 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M&A가 활성화되지가 않은 부분인데요.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엑싯이 M&A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승주 대표님 발표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장표에서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에 따라서 매출은 하나도 없어도 결국은 그 데이터 그리고 특허에 근거해서 M&A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바이오 그 회사랑 반대 입장으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초기에는 상당히 돈을 적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빠르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1에서 3년 이내에 그 다음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고, 더 돈을 벌지 못하면 그냥 드랍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그 바이오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 그 회사가 개발한 약물이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고, 이 프로젝트로 만약에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마켓시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앞서서 그 바이오 회사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측면에서 그 창업 생태계와 관련돼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 투자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 시장, 그리고 인력, 그리고 지원 제도, 이렇게 생태계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다양한 그 요소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회사의 그가 목표하는 시장이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그 다른 요소가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력의 그 양 그리고 질과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그 바이오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 최고의 인력 그리고 최고의 양질의 인력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고 국내 제약사 또는 병원에 좋은 분들은 많이 있지만요. 또 그 글로벌 제약사라던가 글로벌 바이오 벤처에서 일하시는 한국 출신의 과학자분들 너무나 많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적인 그 역량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분명히 한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양과 질에서 분명 이제 인구수가 워낙에 인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중국이 많기 때문에 밀리지만은 그래도 질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기관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상당히 좋은 지원 제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미 이제 이병건 고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차선 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그 상장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는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성 특례 상장이란 제도를 통해서 상장을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는 2005년에 도입이 됐고요. 이 제도를 통해서 약 170개 기업이 상장이 됐습니다. 워낙에 그 매출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매출 기준으로 상장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제도고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회사들도 많이 상장이 됐고 앞서서 이승주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테오젠, 리가캠 다 그 기술성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된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이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R&D를 하고 그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계약을 하면서 지금 20조, 10조 큰 회사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2005년에 이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이런 바이오 회사들을 평가하실 분들도 충분히 많지 않고 신약 바이오를 그 평가할 애널리스트 분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도가 불가피하게 도입됐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 그리고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바이오 회사들을 평가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제도들을 변경을 해서 시장에서 빠르게 그 상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드리고 싶은 제안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법차손 제도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 이승주 대표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투자와 관련돼서도 조금 더 과감한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창업자 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IT 창업자, 테크 스타트업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독립하셔가지고 사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IT 창업자들과 다르게 바이오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력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선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도 다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해 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상장 제도 그리고 투자 유치 제도 그리고 바이오 창업자들도 좀 더 공격적으로 그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그 제언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